고전소설에서 인물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고전소설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을 가리키는 다양한 호칭이 있죠. 근데 그 호칭이 현대에선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칭을 모르면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건지 헷갈리게 되고 인물 간의 관계 파악도 안 되고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겠죠. 당연히 인물 간의 관계 얘기가 나오면 선지에서 오답을 고를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조선사회면 조선사회, 고려와 조선이 딱히 다르진 않은데 그 당시에 쓰이던 호칭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호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달랐기 때문에 호칭을 보면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남자예요. 좀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김공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요. 김공. 또는 젊은 남자예요. 그러면 김생 참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김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랑으로 끝나면 남자고요. 낭자 할 때 랑으로 끝나면 여자예요. 자, 여자는 어떻게 그럼 불렀나? 정시성을 가진 여자, 정소적, 아가씨란 뜻이고요. 결혼 전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인이라고 얘기가 되죠. 또는 정낭자, 처녀를 높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거예요. 또는 뭐 정랑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양반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양반 중에서도요. 벼슬을 한 사람과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남자만 양반이 아니고 남자만 벼슬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양반 말고 그 당시는 신분사회였으니까 평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민이 있을 수 있죠. 자, 양반은 벼슬하지 않은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씨성을 가진 선비, 김선비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벼슬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자인 거예요. 공부를 좀 하는 거죠. 자, 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해요? 김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과거는 1차, 2차가 있었거든요. 1차 합격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진사, 김씨성을 가진 진사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김생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벼슬을 가진 사람은요. 성 뒤에 벼슬 이름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사시남정기의 유연수라는 사람은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받고 나서 이름 호칭이 유한림이라고 바뀌죠. 자, 그래서 김한림 또는 김학사, 학문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호칭이고요. 한림과 학사는 원래 별개 호칭이 아니었어요. 한림학사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높은 사람 김재상, 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벼슬 이름만 쓸게요. 태수라고도 하고요. 승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데요. 시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중들다 할 때가 아니고 벼슬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부, 대부 전부 다 벼슬 이름이고요. 으뜸 가는 벼슬이에요. 되게 높은 벼슬입니다. 장상.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반도 있지만 문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에 합격한 양반을 문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과, 싸움 잘해서 합격한 사람을 무반이라고 하고요.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는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사대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무반은 원수라는 호칭을 쓰는데요. 원수,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에서의 짱을 대원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원수 바로 밑에 있는 부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장군들이 있겠죠. 장군들. 자, 이렇게 호칭이 있으니까요. 벼슬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게 벼슬 이름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민들. 천민은 아니지만 좀 지방에서 관리이긴 한데 심부름꾼을 하는 하급 관리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령 있고요. 그 다음에 역졸, 그 다음에 서리. 자, 전부 다 평민이면서도 지방의 하급 관리 호칭입니다. 벼슬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천민들, 노비 생각하면 되는데요. 남자 노비를 노복이라고 하고요. 남자 노비, 여자 노비를 시비라고 해요. 뭐 몸종이라고 편하게 부르기도 하고요. 남녀 노비 둘 다 합친 말을 우리는 비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이, 어린 아이인데 노비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 동자를 써서 동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동복하니까 옷 같잖아요. 사람을 호칭하는 어린 아이 노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 여자, 양반, 평민, 천민, 벼슬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궁궐 안에서 쓰는 호칭들을 좀 살펴볼게요. 궁궐 안에서는 제1장이 누구예요? 임금이죠. 자, 임금을 왕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왕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짐 또는 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사람이 왕을 가리킬 때는 황제 또는 폐하 또는 천자 또는 전하, 그리고 또 뭐 군으로 끝나는 거 있죠. 성군이다 이럴 때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군주 이러면 왕인 거죠. 그 다음에 왕과 결혼한 여자를 왕비라고 얘기를 하죠. 왕비. 우리가 제일 익숙한 단어는 중전일 거예요. 중전마마 이런 말 들어봤죠? 자, 태후 또는 황후 이렇게 후로 끝나요. 그 다음에 또는 국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황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왕과 왕비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겠네요. 자, 그 자식들이 만약에 남자일 경우는요. 남자 중에서도 왕의 후계자가 있겠죠. 그 후계자의 이름을 세자라고 하고요. 왕세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황태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자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대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왕비 말고 후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후궁과 왕 사이에 난 남자를 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자가 태어났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공주라고 부릅니다. 또는 옹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옹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 세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세자 비가 있겠죠. 결혼한 여자를 세자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세자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주가 결혼한 남자가 있을 텐데요. 그 남자를 우리는 부마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부마를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고전소설의 많은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호칭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왕 중에서도 오랑캐 왕을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본 왕을 외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과 관련된 단어들 보면요. 임금이 입는 옷을 우리는 용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임금 어자를 써서 임금이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 앞을 어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쓰는 임금의 말을 전달하는 문서를 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임금에게 벼슬을 받는다. 이거를 제수받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수받다. 그 다음에 또 임금의 그런 전달하는 문서를 칙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임금과 관련된 단어들 좀 살펴봤고요. 또 신하들을 제신, 여러 신하들을 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하들이 이제 임금에게 하는 말 중에 망극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망극은 매우 슬픕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새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있죠. 통촉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들은 현대에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고전소설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런 말들을 접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난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종교 관련된 걸 얘기를 해볼게요.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관련된 걸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승려를 빠뜨릴 수가 없죠. 자, 승려는 곧 스님인데요. 고전에선 승려, 스님 이렇게 안 나오고요. 화상이라고 나와요. 화상은 스님입니다. 자, 늙은 화상, 늙은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스님을 여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화상 스님 중에서도 높은 승려, 높은 그 절에서 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유명한 스님이 있을 수 있죠. 그 스님을 대사라고 얘기해요. 원효대사. 그 다음에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참선하는 방이 있어요. 참선이 뭐냐면 열심히 불교를 닦는 거예요. 참선하는 방을 선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배 같죠. 배 안이 아니고 절에 있는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선 이런 말도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읽는 불도의 그 경전들, 그걸 불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불경 안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법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도교 갑니다. 도교에서는 자연에서 도를 닦는 것을 추구하고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이란 말이 있고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술을 마시면서 도를 즐기는 자세를 우리는 도교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도를 이렇게 득도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신선이 된다 그래요.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신선이 되어서 하늘 세계로 날아가서 옥황상제를 본다고 하죠. 옥황상제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옥황상제는 어디 사냐면 천상계에 사는데요. 즉 하늘에 사는 존재고 천상계에 올라가면 신선들과 함께 백옥경에 산다고 해요. 백옥경은 달에 있는 전설 속의 그런 궁궐인데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서 옥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인물은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그래서 호칭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남자를 부르는 호칭과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다. 그 다음에 신분별로 양반인지 평민인지 천민인지 알 수 있는 호칭들이 있다. 그 다음에 궁궐 안에서 여러 직책들, 뭐 왕비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적인 용어들 그리고 도교적인 용어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들이라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